자, 요거 1번, 2번 풀고 나서 중간에 좀 넘어가고요. 1번, 2번 풀고 그 다음에 6번부터 해서 8번까지 일단 좀 풀어봅시다.
자, 거기까지 앞에 보세요. 1번부터 앞으로 쭉 넘어오세요. 자, 봅시다. 1번 문제. 자, A에 드러난 대상의 속성은 B와 C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A가 뭡니까? 여러 겹의 마음, 맞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A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겠지. 맞죠? 이해할 수 없는 대상. 자, B와 C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B는 흰 꽃과 분홍 꽃, 그 다음에 C는 그늘이죠. 자,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 그리고 그늘에서 이제 구체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구체화가 뭐라고 했어? 구체적인 게 뭐라고 했어? 구체적인 건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제 감각 가능한 대상이다. 자, 그러면 구체화가 뭐야? 감각 가능하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B와 C가 각각 뭡니까? 흰 꽃과 분홍 꽃, 그리고 C는 그늘이죠, 그늘. 흰 꽃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C 그늘이란 말이야. 흰 꽃과 분홍 꽃, 그늘 모두 이제 감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A에 드러난 속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이어야 돼? 이제 화자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복잡한 이 정도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을 지금 복숭아 꽃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늘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 그늘이 어떨 거라고 생각했었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리고 그 전부 다 뭔데? 내가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편견이죠. 맞죠? 자, 그래서 B와 C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맞는 말. 자, 다음 2번. A는 A에 대상 A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첫인상을, 그 다음에 E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노력. 맞나요? 맞죠? 쉽죠? 자, 다음 3번. B는 대상의 객관적인 외면을, D는 표면적인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대상의 내적 가치. 맞나요? 뭐가 아닌데? B랑 D 둘 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뭐? 외면이라고 둘 다? 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들어가지 않은, 투영되지 않은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화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객관적인 거야. 근데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빛깔이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젠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화자만의 생각이 아니면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 화자만의 생각이야. 화자만의 생각. 맞죠? 자, 그래서 B는 대상의 객관적인 외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B 역시 흰꽃과 분홍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지금 화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잖아. 또는 이제 복잡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이해하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이 대상의 어떤 객관적인 내면만 나타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D는 볼게요. 표면적인 이해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의 내적 가치가 맞아?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지금 둘 다 흰꽃과 분홍꽃이잖아. 맞죠? 미안합니다. 다시. 둘 다 흰꽃과 분홍꽃이니까, 그러니까 B랑 D는 그러면 둘 다 객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볼 때 흰꽃과 분홍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둘 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 다시. 자, 흰꽃과 분홍꽃이 모두 우리가 바라볼 때 다 흰꽃과 분홍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적인 건 어떤 부분이 주관적인 거야?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관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자, D 역시 표면적 이해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의 내적 가치라고 하면 이거는 화자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흰꽃과 분홍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수천의 빛깔이 돼야 되겠죠. 지금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죠. 그러니까 흰꽃과 분홍꽃이라고 하면 둘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다 흰색이다, 분홍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색깔들이야. 그건 객관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주관적인 것들은 이제 이 B에서 보이는 흰꽃과 분홍꽃은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그늘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D에서는 어디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저 수천의 빛깔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관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해둔 요 문장이 지금 화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자, 다음 4번 C는 화자가 부재하는 공간, 그늘, 맞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화자가 없어. 자, F는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 자, 그 복숭아 그늘에서라고 해서 화자는 이제 그 대상으로 다가갔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부재하는 공간, 그 다음에 존재하는 공간 모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F는 이제 D와 E에 내포된 화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군. F라고 하는 건 요 지금 이 복숭아 나무 그늘이다. 그쵸? 자, D와 E에서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이고 오해죠. 오해. 편견이고. 자, 그래서 대상 간의 물리적 거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화자와 대상 간에 변화하는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화자와 저 대상의 물리적 거리가 달라졌다. 예전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대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 또는 진정한 이해,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해가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시어다. 저기 복숭아 나무 그늘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자,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윗글과 달리 보기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시의 지배적인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잠깐만, 이건 문장이 이상한데 여러분들? 맞죠? 그냥 의도는 아마 이제 윗글과 달리겠죠? 모두를 빼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윗글과 달리 모두 이러면 이상하잖아. 맞죠? 보통 달리가 있거나 모두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지. 맞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 선지 만드는 거야? 모의고사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모의고사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 A는 B와 달리, A와 B 모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선지부터 보자면, 자, 윗글과 달리 보기는 자, 시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시의 지배적인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모두 빼볼게. 모두라는 말 빼고. 자, 시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시의 지배적인 정서 강화 맞나요? 맞죠? 자, 시간적 배경이 언젠데? 3경. 지배적인 정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애상적 정서.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윗글과 달리 보기는 유전물을 투사체로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맞아? 아니야. 왜 아닌데? 나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아닌데? 아닌가? 내가 질문을 받은 건가?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긴 했거든.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유전물을 투사체로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면 심리를 투사체로 활용하여 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화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 심리를 거기다가 투사했다, 투영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투영이 무슨 말인데? 뭐라고요? 감정을? 그치. 감정을 이입했다. 여기에 나오는 자규가 감정이입의 대상물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거요.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감정이입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말 풀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보기에 감정이입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봐봐. 의인화된 표현을 썼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의인화는 했지. 맞죠? 자, 그런데 이 자규가 감정이입의 대상물인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자규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원래 자규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이제 생물이라고, 자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도 모를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에게 감정을 투영한 게 아니라, 야, 너가 한의 상징이지. 근데 네 한의 상징인 니보다 내가 더 한스러워. 그래서 내 마음이 엄청 애상적이야. 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감정이입이 되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대신에 자규를 이용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맞는 말이야. 의인화했다 해도 맞는 말이고. 자, 다음 3번. 윗글과 보기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활용됐나요? 활용됐어요? 어디? 윗글은 어디? 복숭아 나무는 어디? 흰꽃과 분홍꽃. 그러면 보기는 이화, 월백, 은한. 맞죠? 흰색의 이미지인데 색채어라고 하는 건 색깔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정확하게 굳이 따지면 어떤 단어가 돼야 될까요? 요게 돼야 되겠지. 백자, 흰 백자. 맞죠? 이화는 그냥 백꽃이잖아. 은한도 그냥 은하수고. 흰색이 이미지야. 근데 여기 색채어라고 돼 있잖아. 색깔 정확하게. 뭔데? 백이죠, 백. 자, 그럼 서정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거는 맞는 말이죠. 자, 다음 4번. 윗글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그 다음에 보기는 음수율의 준수를 통해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물어볼게요. 윗글의 유사한 통사 구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 자, 통사 구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구. 맞죠? 어디 있어? 근데 유사한 통사 구조는 좀, 이거 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좀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어구 좀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어구로 본다면 흰꽃과 분홍꽃, 흰꽃과 분홍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겹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한 어구죠. 동일한 어구. 자,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통사구조는 지금 요거 말하는 건데, 자,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기는 음수율의 준수를 통해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 음수율 어디 있다고 했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병인제 라고 해서 우리가 3, 4조라고 했다. 그렇죠? 3, 4조.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5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화자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나요? 자, 윗글은 본문이다. 그쵸? 화자의 인식 변화,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화자의 시선이 대상의 외부에서 내부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뭘 말하는 거야? 복숭아 나무를 말하는 거죠. 자, 화자의 시선이 복숭아 나무 외부에서 복숭아 나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나무의 외부는 뭔데? 흰 꽃과 분홍 꽃. 내부는 뭐야? 수천의 빛깔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요거 4번 좀 고칩시다. 나는 생각해봤는데 유사한 통사구조는 좀 아니야. 그냥 동일한 어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보자면. 알겠죠? 자, 그 다음 바람병 넘어가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은 지금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문장의 뜻이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 화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기 때문에? 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지하다 보니까 우리 집 창문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지상, 땅에 위치한다고 했죠, 창문이. 맞죠? 그러니까 빗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가 어디 지금 땅에 비가 닿는 소리가 그대로 그냥 집에 들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생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뭘 말하는 거야? 반지하. 자, 다음 2번 봅시다. 니은은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구절이죠. 요 구절은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화자가 그 주인공이 뭐 하고 싶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집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맨날 이제 컴퓨터만 두들기다가, 맞죠?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나 이런 것들 내가 느끼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맞아? 그러니까 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화자가 이 말을 하는 게 혹시 지금 가난한 내 처지가 내 친구들이랑 달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다른 것과 별개로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가난하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것들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아니고 그냥 가난으로 인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절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맞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아닙니다. 자, 요거 학교에서 활용하거나 물어보기 좀 좋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를 느끼고 싶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멀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날 멀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맞죠?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 뭐 좀 심리적인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소외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그 이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날 멀리한 게 아니야. 맞죠? 자, 지금 가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 3번. 나의 지친 심정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디귿은 도 다음에 레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간다 라고 하는 구절이죠. 자, 계절에 대한 이야기에서 느릿느릿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너무 밝은 미래가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힘든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 다음에 레가 오듯이
또는 이제 이 장마가 지나고 비가 오는 시기가 지나고 이제 맑아지는 날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는 것. 가을.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레랑 가을은 뭘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희망적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희망적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죠. 자, 다음 4번. 리을은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피아노를 몰래 이제 열어가지고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띵 하고 쳐본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라고 되어 있어. 어떤 욕망을 말하는 거야? 피아노 연주죠. 이 피아노 연주가 자신의 욕망이야. 정당화한다고 하는 게 뭐야? 아마 눌러도 금방 소리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누르는 거니까 정당화하는 거 맞죠? 자, 다음 5번. 청각적 심상을 자연물의 행위로 구체화하여 음에 대한 나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고? 시각적으로 많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띵 하고 이제 피아노를 쳤을 때 이 소리가 막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좀 많았죠. 자,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자연물의 행위로 구체화하여서 자, 음에 대한 나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은 뭘 말하는데? 자, 이 미음이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요거잖아. 그럼 자연물의 행위가 뭔데? 나방이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오래 날아다녔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청각적 심상은 뭘 말하는 거야? 피아노 소리를 말하는 거죠. 맞는 말. 2번. 자, 다음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자, 리바운드인데요. 쌤이 요 리바운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내용과 관련돼서 물어본다면 어떤 걸 물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것 중에 요 구조 기억납니까? 뭐였는데? 전개? 또 설정. 그 다음 위기. 뭐라고요? 결말? 결말이라고 적혀 있었어 교과서에. 혹시 하강이라는 말 없었어? 하강 대단원으로 다 적혀 있었어? 해소라는 말도 씁니다. 교과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있어? 하강 적혀있어? 똑같네. 하강 대단원. 그러면 씨 자, 다시 구조 어떻게 된다고? 발단, 그 다음 전개, 그 다음 설정, 그 다음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되죠. 요거 여러분들 무슨 구성이라고 합니까? 극문학의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도 마찬가지고 또 그 연극,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랑 뭐가 달라? 소설에는 위기가 있잖아. 여기 위기가 없어. 알겠죠? 대신에 뭐가 있는 거야? 절정을 찍고 나면 하강. 아까 얘기했던 해소가 이제 요 하강에서 해소가 되는 거지. 최고조로 치닫고 나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다음 대단원은 뭐야? 결말이죠, 결말. 뭐 열린 결말로 이제 될 수도 있고, 어떤 결말.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극문학의 구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누면
아마 교과서에 이 부분들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됐던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전개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다.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어떤 게 있다. 하강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어떤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마 내용적인 부분을 물어보자면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사의 의미입니다. 대사의 의미.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대사 이렇게 밑줄 꺼놓고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발목 다친 거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딨냐? 이거 규혁이가 얘기하는 거. 내 발목 벌써 늦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발목 부상이 있어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 뛰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가 이 발목 아팠던 거에서 가장 이제 극적으로 이 발목 아픈 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감으로 오는 그 장면이 바로 뭡니까? 뭐였어요? 엘리옵 하는 장면 아니었어? 맞죠? 그게 발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높게 뛰어올랐다가 착지 않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이제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자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냥 대사의 의미 있죠. 좀 중요한 대사들. 이런 것들 그냥 의미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마 내용을 막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볼 만한 거는 저기 뭐냐, 제목의 의미, 리바운드의 의미. 제목의 의미가 뭐였어? 요거는 서술형으로 물어볼 만하죠. 리바운드의 의미가 뭐야? 실패 계속 도전. 그쵸? 자,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그 다음에 도전을 하기 위한 이제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리바운드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자, 7번 문제 일단 볼게요. 자, 위클과 보기를 통해 극갈래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적혀 있어? 지금 희곡으로 적혀 있지. 맞죠? 학교에서 혹시 시나리오랑 희극의 차이를 학교에서 얘기했어? 시나리오랑 희곡의 차이 뭔데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야? 그렇죠.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씬넘버라고 하는 장면 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또 제약. 어떤 제약이죠? 시공간적 제약. 맞죠? 자, 왜냐면 희곡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만 상영이 되기 때문에 무대에서만 상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300명 나오는 장면이 있어. 300명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300명 정도는 영화에선 다 부를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이 표현 방식에 차이가 좀 생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번 선지부터. 자,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시공간적 배경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전환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건 맞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얘네 둘 바꿔야겠지. 그렇죠? 자, 다음 2번. 시나리오와 희곡은 모두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건 맞나요? 맞는 말? 네. 완전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극문학의 특징입니다. 극문학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 영화, 희곡 다 포함해서 극문학에는 소설에는 있는 게 희곡에는 없어. 뭐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서술자가 없다고. 맞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작품의 전개를 누가 해줘야 돼요? 전부 인물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물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사건 전개가 되는 거야. 극문학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이지, 공통점. 맞는 말. 자, 다음 3번. 희곡은 시나리오와 달리 조명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상황, 분위기, 인물의 심리 등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모두. 오, 그렇지. 모두가 돼야 되지, 모두. 왜? 연극에도 조명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모두가 돼야 됩니다. 어우씨, 틀린 거. 자, 다음 4번.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서술자의 서술이나 묘사 없이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의 양상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군. 맞나요? 아니잖아. 요거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얘네도. 모두가 돼야 되지. 자, 다음 5번. 시나리오와 희곡은 모두 화면 또는 무대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대상의 소리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군. 맞나요? 맞아요? 뭐가 아닌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시나리오에 대상의 소리 드러나 안 드러나? 뭘로 드러났었어, 영화에서? 어떤 식의 장치로? 그치, 이펙트라고 하는 장치로 드러났었어. 근데 희곡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희곡이 혹시 그 뭐 소리나 이런 것들 스피커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정답이 뭐야? 둘 다 맞네. 2번 다시 봅시다. 자, 시나리오와 희곡은 모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면서 주제의식을 자, 이거 표시 정합시다.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 거야? 예를 들어 주제가 착하게 살자야. 그럼 뭐야? 어떤 인물이 대사해 두고 이 소설의 이 희곡의 주제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해야지. 또는 우리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있어야지. 이게 그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진 않죠. 맞죠?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이거는요, 여러분들 작품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작품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작품도 있을 수 있어. 맞죠? 근데 이건 지금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리바운드를 가지고. 리바운드는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간접적으로 드러나. 간접적으로 드러나거든. 왜 그런데? 어떤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야. 리바운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해서야. 리바운드가 원래 뭐 그 다음 기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리바운드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슛을 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고 다시 튕겨져 나와서 그 공을 다시 잡는 걸 다 리바운드라고 해요. 맞죠? 근데 그 리바운드라고 하는 행위에 지금 이 작품에서 이 주제의식을 담아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 간접적은 솔직히 말해서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요거만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요거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 소리는 그 연극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서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리바운드 디지가 진짜. 우리 지난번에 같이 문제 풀면서 산이 날 에워싸고도 같이 했었지. 문제 풀었었어? 디지가 진짜가 내가 기억이 나.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산이 날 에워싸고 같이 문제 봤었어? 했었어? 이게 지난주가 기억이 안 나요? 난 기억이 안 나. 난 기억이 안 나. 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했었어? 했었었어? 알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뒤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뒤지가 진적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랬어요.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겨볼 수 있도록 합시다. 뒤로 넘어갑시다.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뒤지는 넘어갈게요. 산이 날 에워싸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저 산이 날더러였다. 그쵸? 자, 10번 봅시다. 1번 문제.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연물은 산이다. 그쵸? 근데 산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씨, 밭, 그 다음에 뭐 들찔레, 쑥대밭, 그 다음에 저 산이 날더러에는 쑥이 있다. 그쵸? 쑥국새, 쑥구렁.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물을 소재로 한 거죠. 맞는 말. 자, 다음 2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 쌤이 했네 저번에. 나 이 말이 기억난다. 인용절이라고. 맞죠? 인용했었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화체라고 하면 내가 틀린 말이라고 했잖아. 맞죠? 근데 대화의 형식을 빌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왜냐면 말투 자체가 대화체라고 하면 체는 투를 말하는 거야. 투. 맞죠? 근데 투는 뭐야? 그냥 서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대화야 독백이야? 대화야 독백이야? 독백이야 독백. 그래서 이거 독백체야 독백체. 알겠죠? 대화체가 아니고.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한 말을 인용한 거죠. 인용절을 독백체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자, 다음 3번.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맞지? 산이 날 보고 얘기했다잖아. 맞죠? 자, 의인화된 대상은 산이죠. 자, 다음 4번.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전부 뭐밖에 없어? 한다밖에 없어. 맞죠? 자, 그래서 그냥 평서형인 문장을 쓰고 있죠. 명령형 어미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가와 나는 동일한 조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정서는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봐.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4번 틀렸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겠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동일한 조사는 뭘 말하는 걸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 살아라. 조사. 어미 말고 조사. 산이 이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같지 않다. 산이 산이 날 에워싸고 산이 날더러 에워싸고 날더러. 오케이,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거 없을까? 처럼. 뭐 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처럼. 그게 왜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어디 갔냐? 여기에서 들찔레처럼 사는 삶과 그 다음에 자, 어미처럼 울라한다. 뭐처럼 이라고 할 때 처럼을 비교해보면 생각해봐. 이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굉장히 자연의 이 순리에 순응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대물림되는 가난을 겪으면서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의 정서는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좀 합시다. 저만치 홀로 서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더워? 저만치 홀로 서서. 뭐 물론 이제 저 산이 나한테서 저만치 떨어져 있으니까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쓸쓸함, 외로움.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만치 홀로 서서랑 그런 반대되는 의미는 저 위에 본문에서 뭘까요? 가에서는. 저만치 홀로 서서라고 하는 표현에 반대되는 표현. 그치, 저 산이 날 에워싸고. 그러면 에워싸고랑 저만치 홀로 서서라고 할 때 이거는 서로 어떤 반대적인 이미지가 좀 느껴져? 내가
산으로부터 뭔가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산이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할 때 나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작품에서 나시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 화자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삶의 위안이나 안정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없어. 위에 가처럼 산다고 생각해 봐봐. 가처럼 살아가면 혹시 부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 아니야. 왜? 그냥 내가 뿌린 대로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씨나 뿌리면 살을 안 해. 맞죠? 자,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야. 대신에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했어? 산이 했어. 그럼 산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존재,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겠지. 가에서는. 나에서는 산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존재, 위로를 주는 존재,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 왜 그런데? 날 멀리하잖아, 얘가. 맞죠? 그러니까 이 패러디된 시 제목이 저 산이 날 애워싸고가 될 수 없는 거야. 산이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지금 저거 숙제 나눠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근데 많이는 없어. 근데 이제 필요한 학생들만 신청을 하면 쌤이 그 PDF 파일로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보내준 거 다 하고 나면요, 남은 시간 동안은 교과서 계속 보세요. 알겠죠? 교과서 계속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학습 활동이 있는 문제들 있죠. 걔네 그냥 싸그리 한번 딱 다 정리 한번 해보길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마치도록 할게요.